일반 거보다 이렇게 했을 때 맛이 더 안 좋아. 안 좋아도 사실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낼 수는 있죠. 근데 말씀하신 거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과서에 나옵니다. 퇴보 발명이라고 합니다. 퇴보 발명. 뒤로 가는 발명.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름 좀 알려주세요. 네, 박기란 변호사입니다. 이제 뭐 인싸 되셨다고 자기소개도 뭐 그냥 훅훅 지나가시고 그러시네. 인사를 네, 계속 하시죠. 네. 주평우 회계사입니다. 네. 자, 오늘 주제는 어떤 건가요? 오늘 이제 요즘 또 이제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배달업이라든지 음식 관련된 창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유 주방도 확대되고 배달 규모가 뭐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배달 전문 음식업을 생각하는 창업 준비생들이 많으실 거예요. 결국에 이 중심에 있는 이 음식에 관한 제조 방법이라든지 네. 뭐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다든지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네. 그거에 대해서 특허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는 문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오늘은 음식 특허에 대해서 이게 어떤 것이고 어떻게 등록받아야 되고 장단점이 무엇인지 그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식과 관련된 그 특허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저도 뭐 디저트 카페? 거의 디저트 네네. 카페를 이제 갔는데 뭐 거기를 이제 소개시켜주는 그냥 아는 지인분이 와 여기 정말 맛집이다. 들어오면서부터 딱 설명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저기 봐라 저기 특허도 있다. 여기 특허가 있을 정도로 여기는 엄청 셰프가 이 디저트에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어서 장인 정신이 있어서 진짜 맛있다. 네네네. 그래서 근데 확실하게 그런 얘기를 듣고 안 듣고에 대해서 그 가게에 대한 제가 갖는 이미지나 브랜딩이나 그 느낌, 심미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또 맛은 사실 주관적인 거긴 하지만 네. 그런 요소들이 뭔가 이렇게 이 집이 좀 신경을 썼구나. 우리가 가게에 들어가서 뭐 특허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나 여러 가지 이런 분위기들로 봤을 때 그것 때문에 또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요소로서 음식 특허가 실제로 많이 이제 활용이 되기도 하고 그런 마케팅 용도로서 그런 어떤 심리적 용도로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걸 특허로 내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호가 되는 거냐, 이거 아무도 못 만드는 거냐,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네네. 솔직한 감정으로는 네네.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예를 들면 그 이제 자기가 개발한 사람은 지금 회계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음식도 안 하시겠지만 그렇죠. 이거를 집안일 안 합니다. 개발자의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럼 내가 이런 방법으로 만들었는데 이거 누가 따라하면 어떡하지? 이거 유출되면 어떡하지? 이런 굉장한 불안감이 있잖아요. 네. 근데 특허를 내면 특허를 낸 다음에 일정 기간은 권리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20년이죠. 20년. 네네. 근데 그냥 제가 느꼈던 과거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그냥 브랜딩 목적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제 어떤 한계가 좀 명확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특허를 안 받고 이제 그냥 노하우로 숨기는 경우가 좋은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른 것이죠. 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듣기로는 뭐 전 잘 모르지만 그 조리하는 과정이나 거기 넣는 뭐 재료의 배합 비율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순서. 네. 네네. 그러면은 순서를 바꾼다거나 배합 네. 비율을 조금만 바꾸거나 네. 그러면은 거의 유사한 일반인들은 느끼지 못하는 아웃풋의 퀄리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는 충분히 비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 네. 부분은 이제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한번 특허 관련해서 궁금한 이 일반인의 마음을 좀 이렇게 그렇죠. 속 시원하게 뚫어주십시오.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네.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음식의 핵심은 또 이 소스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소스 안에 뭔가요? 네. 소스가 있는데 이 소스의 구성 성분 자체로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조성물로서 예를 들면 어떤 간장이라는 소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얘를 식품연구원이라든지 화학분석연구원에 보내면은 안에 어떤 영양소로 구성이 돼 있는지 쭉 이렇게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그대로 특허를 내게 되면 그 조성물 자체로 소스로 특허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누군가 그 소스를 그 비율대로 만들어서 어떤 제조 방법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은 분석을 맡겼을 때 그 비율이 나오면은 소스에 대한 침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 비율이 근데 우리가 딱 정해진 수치가 아니라 수치의 범위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치 범위를 설정할 수가 있어서 그 범위 내에 들어오게끔이 되면은 이제 이 침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약간 웃었던 이유는 그 소스를 베껴서 여기다 넣었으면 그 소스는 복합적인 요리의 일부를 차지하는데 그 그렇죠. 일부가 이 소스 때문에 이게 베낀 거다 안 베낀 거다에 대한 판단이 쓸 수 있는 수준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완전히 모르는 제3자에 의한 침해는 잘 안 일어나겠죠. 근데 예를 들면 내부 직원이 그거를 가져가가지고 음식점을 팔았어요. 네. 그러면 이게 뭔가 이걸 가져갔다는 어떤 심리적인 의심은 있을 수 있는데 네. 이게 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든 그거를 이제 네. 입수를 해서 그런 수수를. 방법으로 입증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를 이렇게 들면. 의뢰를 해서 분석 결과를 가지고 뭐 그렇죠. 이거 내가 특허 낸 건데 네네네. 똑같다. 이 네, 성분 뭐 결과 그렇게 보니까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있죠. 분쟁은 대부분 동업을 하다가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직원 사장 관계에 있다가 나가서 걔가 뭐 차리거나 이런 관계에서 이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변리사님 동업하는데 네네. 분쟁 가게 왜 안 일어나요? 저희들은 뭐 음식 장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아, 변리사들은 충분히 이거 분쟁 중대만에 할 것 같은데. 긴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그렇게 어쨌든 아. 뭐 소스에 대한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네네. 두 번째는 제법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레시피죠. 우리가 어떤 뭐 햄버거 제조 방법, 볶음밥 제조 방법. 이 방법은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재료를 준비하는 단계, 뭐 재료를 손질하는 단계 네. 이렇게 이제 순서가 돼 있죠. 그래서 이 방법은 아까 백 여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리에 들어가면 뭐 가열하는 단계에 들어가면은 뭐 특정 온도와 특정 시간에 이제 제조를 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에 대해서 이제 보호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제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게 사실 단점이 크죠. 단점은 순서대로 제조하는 것을 입증을 해야만이 이제 특허 침해가 발생됩니다. 그러면은 어렵겠네요. 가게에서 만드는 가게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뭐 카메라 설치하거나 뭐 해서 아 얘가 재료를 세척하고 있구나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이게 레시피 발명이 굉장히 비켜나기가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가서 뭐 세척 단계를 본다 이런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렇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단계는 굳이 입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단계에서 핵심은 가열 단계에 있는데 네네. 가열이 뭐 몇 분에서 몇 분 동안 그 다음에 몇 도에서 몇 도 온도 내로 전체에 있어서 핵심적인 특징이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가장 큰 특허 침해 입증에서의 어떤 키가 되고 이거는 다시 말하면 특허 등록을 할 때도 심사관이 이제 이 발명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맛이 더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도 그 특정 단계가 어떤 특정 온도, 특정 시간에서를 벗어나게 되면은 그 맛이 확 떨어지게 된다라는 걸 입증해야 특허 등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실험 자료로서 특허 문서에 첨부를 해서 심사관을 설득시켜야만이 이제 특허 등록을 받는 거죠. 제가 자꾸 이제 네네. 웃음을 죄송합니다. 잘 만드는데 약간 네네. 상황이 그려져서요. 예를 네네. 들어 이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받으려고 네네. 심사관이라고 하시나요? 뭐 심사관께서 이걸 심사하실 때 이걸 맛을 보신다는 거잖아요. 결과물. 아니 맛을 볼 수가 없죠. 아, 그래요? 네. 그 과정은 보는 거고. 과정 그 서면을 자료로 네. 보는 겁니다. 아, 자료로. 서면으로. 서면을 보는 나 겁니다. 갑자기 거기 가가지고 아니 그럴 수도 없죠. 심사위원처럼 말을 본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약간 일반적인 거랑 이거를 비교해서 차이점이 있다는 걸 그렇죠. 어떻게 문서만 보고 알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아. 이거 직접 가서 맛을 보시나 그렇죠. 그분이? 직접 가서 맛을 보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서면에는 그러면 실험을 어떻게 할 거냐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이 맛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고 아까 우리가 소스의 성분 분석은 이렇게 기계를 넣으면 나오는데 그것은 맛을 뭐 높다 낮다 기계가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하는 검사가 우리 관능 검사라는 그 검사가 있습니다. 관능적이다? 그 관능? 그 어쨌든 인간의 오감으로 네. 인한 그 어떤 우리가 수치화할 알겠습니다.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관능 검사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예를 들면 뭐 성인 남성 100명을 대상으로 그 우리 특허로 한정되는 음식에 대해서 먹어보고 그 범위를 벗어난 범위로 만든 음식을 먹어보게 해가지고 네. 그 맛의 단계를 체계적으로 나눕니다. 뭐 단맛,쓴맛 뭐 이렇게 쭉 나눠가지고 그 사람들이 먹어가지고 맛이 괜찮냐, 음식 모양이 괜찮냐 이런 거를 그 설문조사 하듯이 아. 체크할 수 있는 그 테스트를 해서 수십 명의 자료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 범위에 있을 때는 훨씬 더 얘 범위를 벗어난 것보다 맛이 괜찮다고 이 관능 평가단이 평가를 했다. 이런 그 자료들을 이제 특허 서면에 이제 첨부를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특허가 안 나가겠네요. 어찌됐건 비교를 하면서 이게 특화된 거라는 걸 입증해야 그렇죠. 되니까. 심사관이 이제 네. 사실은 재량에 달려 있는데 심사관이 그런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자기가 업계에 어떻게 보면 그 레시피를 심사하시는 분은 뭐 기계공학을 전공하신 분이 심사하는 게 아니라 네. 그쪽 관련 업계에 있는 식품 영양학이라든지 뭐 그런 데 계신 박사 이상
어떤 학위, 박사 이상은 없죠. 어쨌든 그 학위를 가지신 분이 있을 수도 있죠. 심사를 하시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만약에 그거를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겠네. 예를 들면 효과가 맛이 아니라 어떤 성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게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심사관이 그 내용만 보고 테스트를 안 해봤지만 이거는 이렇게 될 것 같네 하면은 특허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자료로서 그 출원인이 주장하는 효과가 뒷받침되지 않는다 그런다면은 그런 자료가 없으면 안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심사관이 자기가 그 서면을 보고 그 출원인이 주장하는 효과가 실제로 입증되냐 안 되냐를 심사관은 이제 설득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능 검사에 철저하게 이렇게 항목들도 되고 제대로 된 그 테스트 방법으로 됐으면은 이제 신뢰를 하겠지만 실험 설계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타당성을 입증을 못 해가지고 특허가 이제 거절되기도 합니다. 등록 가능성을 높이려면 관능 검사가 들어가는 게 좀 맞긴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런 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 특허를 의뢰를 하러 오실 때 그냥 자기의 방법만 이렇게 쭉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특허 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사실은 특허를 미리 염두를 하고 있다면은 어떻게든 그런 유사한 테스트들을 해가지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만이 저희가 그거를 정리를 해서 특허적으로 등록받을 수 있게 서류를 넣는 거지. 저희가 그렇게 가져오시면 저희가 관능 검사를 대신 실시를 해드릴 수는 없거든요. 돈 더 받고 해주시면 되잖아요. 뭐 그러긴 하는데 대부분 그런 뭐 여력은 뭐 이제 없으시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다면은 뭐 본인들이 자기 지인들이라든지 오는 손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그렇죠. 이제 그런 테스트를 해서 제출을 하면 좀 더 등록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제가 이런 상상을 하면 안 되는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각나서 예를 들어 어찌됐건 기존의 거와 제조 방법의 차이로 인해 다른 결과를 내는 걸 그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특허를 등록하는 게 목적인데 일반적으로 레시피를 했고 난 단순하게 특허 등록이 목적인 거예요. 특허 등록을 하는 건데 일반 거보다 이렇게 했을 때 맛이 더 안 좋아. 안 좋아도 사실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낼 수는 있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근데 이제 거기에서 특허에서 등록 요건 중에 진보성이라는 판단 기준이 있는데 진보성은 기술적으로 더 진전이 돼서 또 이질적인 효과, 더 좋은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하신 거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과서에 나옵니다. 퇴보 발명이라고 합니다. 퇴보 발명. 뒤로 가는 발명. 나오는 뒤로 가는 발명은 이제 진보성의 위반이다. 그거는 이제 음식에서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냥 우리 장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치를 굉장히 복잡하고 막 좋은 거 더 다르고 만들었는데 성능이 안 좋아. 화면이 뭐 배터리 빨리 닳아. 소위 말하는 구리면은 심사관이 보고 이거 구릴 것 같은데 한번 특허를 이제 안 주는 거죠. 아무리 새로운 걸 넣었지만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신 음식이 더 맛이 없게 되는 경우 그렇게라도 대충 등록 자체를 목적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그렇게 할 수 같은데. 있죠. 예를 들면 심사관이 그 방법대로 직접 만들어서 그러니까, 먹어보니까 안 야 할 구리더라 이게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제품도 심사관이 서면으로만 판단하는 거지 제품이 아니네 가져와봐 해가지고 비교해서 야 더 이렇게 할 시간이 심사관 왜냐면 그 서면 하나를 하루에 하나씩 심사를 해야 돼요. 하루에 한 건. 엄청 문서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달이면 30개 정도로 심사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뭐 사실은 주 7일이죠. 주 7일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언제 먹어보고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서면상으로 소위 말하면 이거는 법과 이제 실무의 약간 괴리인데 뭐 속이기도 하고 속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심사관들. 근데 약간 좀 부끄럽네요.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태보 발명을 이제 언급해서 마치 초등학생인 것 마냥 지금 황당한 웃음을 감추지 않시는데. 좋은 질문입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쵸? 뭐 저는 이제 뭐 공부를 이쪽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회계사님은 뭐 당연히 그러실 수.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특허가 등록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음식 특허의 결국에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특허라는 거는 이제 다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록이 되면 공개가 됩니다. 그럼 등록이 된 내용으로 내가 20년 동안 그 레시피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는 있죠. 근데 반대로 그게 공개가 돼요. 공개가 되면은 그것을 변형해서 우리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권리 주장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변형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을 한다는 거죠. 특히 우리 일반적인 장치나 이런 기술에 비해서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상한 하한에서의 어떤 그 이질적인 효과가 있으면 등록을 준다 그랬는데 실제로 음식 특허에서는 이 상한 하한의 엄청난 이질적인 효과는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 범위가 굉장히 조금만 뭐 0. 몇몇만 더 이렇게 내려간다 하더라도 사실 비슷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이제 빌미만 주게 되고 나는 권리 행사를 못 하게 되고 힌트만 줘서 이제 유사 레시피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는 뭐 그런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죠. 본인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발명을 공개해가지고 여러 가지 개량 발명들을 후속하게 나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전체적인 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어떤 법의 취지에는 맞는 얘기인데 뭐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안 좋게 되겠죠. 특히 이제 음식 특허에서는 그게
더욱 큰 약점으로 이제 부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수치 범위 내에서 임계적 의의가 이제 다른 발명보다는 확 준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이런 뭐 고분자 필름이라든지 뭐 어떤 화학적 조성물인 경우에는 그 임계가 명확한 경우가 많아요. 이 수치를 벗어나면은 갑자기 수율이 확 안 나온다든지 이제 그 어떤 화학 구조상 그런 수치 발명이 굉장히 용이하도록 설계가 돼 있는데 음식 특허에서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잘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노하우로 그대로 보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로 안 하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코카콜라의 제조 방법. 네. 이게 그렇죠. 뭐 그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어릴 때 뭐 전 세계 뭐 3명이 막 알아서 뭐 비행기를 같이 안 탄다는 뭐 이상한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죽으면 안 되니까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코카콜라의 제조 방법을 특허로 해놨으면은 20년 동안 로열티 잘 팔았겠지만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수치적인 한계를 다 드러내게 되면은 따라해서 유사품이 나오는 게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노하우로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 권리보호 측면에서는 노하우가 좀 더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뭐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허를 통해 부수되는 효과를 네네. 창출할 수 있다면 네네. 등록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그렇죠. 같고 이게 의사결정 경영자의 어떤 사업적 방향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태보 발명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특허가 필요하다. 특허가 이제 우리 몇 건 정도 뭐 여러 가지 특허를 활용하는 측면, 다른 그 저기 뭐 담보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그걸로 마케팅을 한다든지 뭐 그걸로 다른 비용을 뭐 일으킨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업종이랑 그 특허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태보 발명이라 할지라도 등록만 되게끔 이렇게 뭔가 특허를 설계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즉 변리사님은 돈만 갖다 주시면 특허를 다 만들 수 있다. 태보 전문가입니다. 태보 전문가. 특허 기계다. 특허 찍어냅니다. 맨날. 네. 그냥 이제 돈이 문제인 거죠. 잘 상의해 보시고 네. DM 주세요. 네. 네. 레시피, 특허와 관련된 네네. 여기 창업, 요식업에 있어서 많이 관심을 사실 가지시는 분야예요.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좀 거기에 A to C까지 모든 내용들을 좀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또 다음에 또 제가 또 재밌는 내용 가지고 오겠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